목동의 11월은 늘 쌀쌀했다. 정영자는 거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 입구를 내려다보았다. 낙엽이 바람에 쓸려가는 오후 그녀의 시선은 습관처럼 주차장 쪽을 훑쳤다. 혹시 아들의 회색 세단이 보일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오늘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다. 67세의 정영자는 은퇴한 지 2년차 공무원이었다. 32년간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며 쌓아온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목동 아파트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남편 강철민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 그때 아들 현우는 20살이었다. 장례식장에서 울먹이던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녀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제대로 키워내겠다. 그 다짐은 말 그대로 실행됐다. 현우가 미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영자는 목동 아파트를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았다. 현우가 MBA를 마치고 돌아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녀는 예식장 비용 전액을 부담했다. 현우가 스타트업을 시작하겠다며 자금을 요청했을 때 영자는 자신의 퇴직금 일부를 투자 명목으로 건넸다. 반환받지 못한 돈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아들이 성공하면 그게 곧 내 성공이지. 영자는 늘 그렇게 믿었다. 민원실에서 하루 종일 화난 사람들을 상대하고 지친 몸으로 퇴근할 때도 그녀를 지탱한 건 아들의 존재였다. 현우는 똑똑했고 성실했고 무엇보다 효자였다. 명절마다 찾아와 엄마 덕분이에요라며 고개를 숙이던 아들의 모습이 영자에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다. 결혼 후에도 지원은 계속됐다. 현우와 며느리 윤지가 신혼집을 구하지 못해 고민하자 영자는 자신이 소유한 일산의 전세 아파트를 내놨다. 시세가 3억 5천만 원인 곳이었지만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전세금 없이 월 30만 원의 관리비만 내라는 것.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 현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영자는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 어차피 빈집이었는데 너희가 쓰는 게 나한테도 좋지. 그냥 잘 살기만 해. 윤지는 고맙다며 연신 허리를 숙였고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영자는 그 순간이 행복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이 뿌듯했다. 처음 1년은 좋았다. 현우 부부는 한 달에 2~3번씩 목동 집을 찾아왔고 영자는 그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차렸다. 윤지가 어머님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라고 말할 때면 영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명절엔 함께 차례를 지내고 현우의 생일엔 셋이 외식을 했다. 영자는 이것이 가족의 모습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우의 방문 빈도가 줄었다.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리고 석 달. 전화를 걸어도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윤지도 마찬가지였다. 카톡 메시지는 읽고도 답이 없었고 영상통화 제안엔 다음에요라는 말만 반복됐다. 영자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지. 나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타이르며 기다렸다. 아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목동집은 점점 더 고요해졌다. 한때 아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은 이제 TV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다. 영자는 아침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미숫가루를 타 마시며 벽에 걸린 현우의 대학 졸업 사진을 바라보곤 했다.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 그 옆엔 자랑스러운 표정의 자신이 서 있었다. 다 잘 될 거야.
영자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믿고 있었다. 가족이란 언제나 곁에 있는 존재라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자신이 아들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돈과 사랑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그러던 어느 가을날 우편함에서 카드 명세서를 꺼낸 영자는 문득 이상한 걸 발견했다. 자신이 쓴 적 없는 항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전자제품 180만 원, 프랑스 레스토랑 35만 원, 명품 가방 매장 220만 원. 영자는 명세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창밖으로 낙엽이 계속 떨어졌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정영자는 카드 명세서를 식탁 위에 펼쳐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10월 사용 내역. 그녀는 한 달에 카드를 많이 써봐야 50만 원 정도였다. 마트에서 장 보고 약국에서 영양제 사고 가끔 친구들과 밥 먹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번 달 청구액은 380만 원이었다. 이게 뭐지? 손가락으로 항목을 하나씩 짚어 내려갔다. 10월 3일 하이마트 일산점 180만 원. 10월 9일 라메종 레스토랑 35만 원. 10월 15일 루이비통 현대백화점 220만 원. 영자는 일산에 간 적도 없었고 프랑스 요리를 먹은 적은 더더욱 없었다. 명품 가방은 평생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카드가 도용된 건 아닐까? 영자는 서둘러 지갑을 뒤졌다. 카드는 그대로 있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은행을 찾았다. 창구 직원은 명세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고객님, 이건 가족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가족카드요? 네. 2년 전에 강현우님 명의로 발급하신 카드예요. 본인 카드랑 연결돼 있어서 청구는 고객님 계좌로 나가는 거죠. 영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2년 전 현우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급한 지출이 많다고 했다. 그래서 영자는 자신의 카드에 가족카드를 추가로 만들어줬다. 잠깐만 쓸게요. 곧 정리할게요라던 아들의 말을 믿고. 그럼 이 카드를 현우가 계속 쓰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네, 최근 6개월 사용 내역 출력해 드릴까요? 종이가 길게 뽑혀 나왔다. A사 용지 3장 분량. 영자는 눈앞이 아찔했다. 매달 15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총 누적액 1030만 원. 외식, 쇼핑, 전자제품, 여행 경비. 모두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빠져나간 돈이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결제 완료된 건 어렵고요. 카드 사용 정지는 가능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직원이 몇 가지 절차를 안내했지만 그녀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앉았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났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왜 몰래 썼을까?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5번째 만에 현우가 받았다. 엄마, 왜요? 바쁜데. 현우야, 엄마 지금 카드 명세서 보고 있는데.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 그거요?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깜빡했다니? 6개월 동안 1,000만 원 넘게 썼는데? 엄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라고요. 영자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천천히 말했다. 현우야,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필요하면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엄마, 저도 먹고 살아야죠. 윤지랑 데이트도 해야 하고 결혼 기념일도 챙겨야 하고
그런 거 다 돈 들어가요. 그래도 이건 좀 그깟 카드 정도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엄마 연금 나오잖아요. 영자는 말문이 막혔다. 그깟 카드라는 표현이 가슴에 박혔다. 1030만 원이 그깟이란 말인가. 그녀가 32년간 일해서 모은 아끼고 또 아껴서 지킨 돈이. 현우야, 엄마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데 엄마,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요. 나중에 얘기해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영자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다. 통화 시간 1분 23초. 아들과의 대화는 그렇게 짧게 끝났다. 다음 날 영자는 오랜 친구 박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주는 같은 구청에서 일했던 동료였다. 카페에서 만난 은주는 영자의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영자야, 너 그거 당한 거야. 뭘? 착취. 내가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걔는 내 돈으로 자기 생활 꾸린 거지.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효자는 아니야. 너 지금 일산집도 거의 공짜로 내줬잖아. 그것만 해도 얼마야? 그 집 전세 놓으면 한 달에 얼마 받을 수 있는데.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은주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시세대로라면 일산집은 월세 120만 원은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30만 원만 받고 있었다. 아니, 최근 몇 달은 그것조차 밀렸다. 변호사 한번 만나봐. 내가 아는 사람 있어. 상담이라도 받아보라고.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지금 안 하면 나중엔 더 힘들어. 내 말 믿어. 사흘 뒤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40대 중반쯤 보이는 여자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차분하게 말했다. 우선 가족카드는 즉시 정지하시고요. 일산 아파트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요? 네. 지금은 구두 계약 상태지만 법적으로 보면 임대차 관계예요. 6개월 전 통보하면 퇴거 요청 가능합니다. 영자는 손을 떨며 물컵을 들었다. 아들을 집에서 내보낸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근데 그럼 애들이 어디서 살아요? 변호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건 성인이 된 아들 부부가 해결할 문제예요. 어머니.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생각했다. 정말 이래야 하는 걸까? 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머릿속에선 계속 은주와 변호사의 말이 맴돌았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착취야. 성인이 된 아들 부부가 해결할 문제예요. 새벽 4시 영자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책상 서랍을 열고 편지지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글자를 써내려갔다. 현우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편지는 2장이 넘게 이어졌다. 다 쓰고 나서 영자는 봉투에 넣고 풀칠을 했다. 그리고 우편함에 넣기 전 한참을 그 편지를 손에 쥐고 서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동쪽 하늘 끝자락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편지를 보낸 지 사흘째 되는 날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후 2시 정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을 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다. 엄마, 편지 받았어요. 목소리는 차가웠다. 영자는 리모컨으로 TV를 껐다. 그래, 읽었구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 비우라고? 6개월 안에? 변호사 선생님이 그게 법적으로 맞는 절차라고 하더라. 전화 너머로 현우가 코웃음을 쳤다. 변호사까지 찾아갔어요? 자식한테? 현우야, 엄마도 생각 많이 했어.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뭐가 아닌데요? 엄마 집 하나 빌려준 게 그렇게 아까워요? 영자는 눈을 감았다. 차분하게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아깝다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가 쓴 카드값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래서요? 그거 갚으라고요? 엄마, 저 지금 회사 다니면서 윤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여유 있는 줄 아세요? 그럼 왜 명품 가방을 사고 비싼 레스토랑을 가? 순간 침묵이 흘렀다. 현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윤지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그거 하나 못 사줘요? 제 아내한테? 그건 내 돈으로 사줘야지. 엄마 돈이나 제 돈이나 무슨 상관이에요. 가족이잖아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다.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가볍게 쓰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현우야, 엄마가 너 키우면서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어. 근데 지금은 뭐요? 귀찮아요? 부담돼요? 그게 아니라, 엄마, 저 진짜 실망이에요. 아들 하나 제대로 못 믿는 게 이 정도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영자는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실망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실망한 건 누구인가? 배신당한 건 누구인가? 이틀 뒤 새벽 6시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잠결에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다. 현우가 서 있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현우야. 엄마, 제발 생각 좀 다시 해봐요. 현우는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들어왔다. 영자는 그를 막지 못했다. 현우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저 진짜 어디 가서 살아요? 전세금도 없고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영자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 건넸다. 현우는 받지 않았다. 그동안 모은 돈은 없어요. 다 생활비로 나갔어요. 스타트업은 내가 투자받았다고 했잖아. 현우는 고개를 돌렸다. 대답이 없었다. 영자는 천천히 물었다. 현우야, 사업은 어떻게 된 거야? 망했어요. 언제? 작년에요. 영자는 힘이 빠졌다. 작년. 1년 전. 그동안 현우는 사업을 한다고 했고, 바쁘다고 했고, 그래서 찾아오지 못한다고 했다. 모두 거짓이었다. 그럼 지금은 뭘 하는데? 계약직이요. 6개월짜리. 윤지는 집에 있어요. 임신 준비 중이래요. 영자는 소파 팔걸이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엄마, 저 진짜 막막해요. 윤지한테 뭐라고 말해요? 처가에는 어떻게 얘기해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현우야,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엄마. 현우가 소리를 질렀다. 영자는 움찔했지만 자리를 지켰다. 엄마니까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아들이잖아요. 그래, 아들이지. 근데 넌 지금 엄마를 아들로 대하고 있니? 무슨 소리예요? 너한테 엄마는 그냥 돈 나오는 기계야. 필요할 때만 찾고 편할 때만 연락하고. 그게 아니라 윤지가 임신 준비 중이라며? 좋아. 근데 그 아이 키울 돈은 어디서 나와? 또 엄마한테 손 벌릴 거야? 현우는 입을 다물었다. 영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현우야, 엄마도 이제 늙었어. 연금으로 간신히 생활하는데 너까지 책임질 수가 없어. 엄마, 손자 보고 싶지 않아요? 윤지 임신하면 진짜 연락 안 할 거예요. 그 말에 영자는 움찔했다. 손자. 그녀가 그토록 기다려온 손자. 현우는 그걸 알고 있었다. 애 낳으면 보여줄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애를 가져요? 집도 없는데. 영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흔들렸다. 손자를 볼 수 없다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머릿속에선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협박이에요, 어머니. 흔들리시면 안 돼요.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현우야, 엄마는 결정했어. 6개월 안에 나가줘. 정말 그러실 거예요? 응. 현우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요. 그럼 진짜 엄마 없이 살 거예요. 손자 얼굴도 못 볼 거고. 그래. 후회하지 마세요. 현우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다. 쿵, 문이 닫혔다. 영자는 그대로 거실에 서 있었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소파에 주저앉았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났다. 사흘 동안 영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설쳤다. 현우에게서 하루에 10통도 넘는 전화와 문자가 왔다. 처음엔 애원이었고 나중엔 비난이었다. 엄마, 제발.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 파괴돼요. 다른 엄마들은 다 도와주는데. 영자는 답장하지 않았다. 박은주가 찾아와 곁을 지켜줬다. 밥을 차려주고 등을 쓸어주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어줬다. 잘하고 있어, 영자야. 은주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근데 손자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봐야지. 지금처럼 너 착취하면서 키우는 손자 보고 싶어?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은주의 말이 맞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다. 퇴거 통지서를 정식으로 작성했다. 내용 증명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이건 나를 지키는 일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하늘은 높고 맑았다. 나무들은 앙상했지만 그 사이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또 현우였다. 영자는 전원을 껐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끝이 아니라 시작. 무너진 신뢰 위에서 그녀는 자신을 다시 세워야 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현우의 연락은 더 거세졌다. 하루에 20통이 넘는 전화와 문자. 새벽 2시에도 출근 시간에도 저녁 식사 시간에도 영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밤 초인종이 울렸다. 밤 11시 영자는 현관 인터폰 화면을 봤다. 현우였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영자는 인터폰을 껐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문을 열지 않았다. 현우는 10분 정도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갔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박은주가 전화를 걸어왔다. 영자야, 내 아들 SNS 봤어? 무슨 SNS? 페이스북에 글 올렸더라. 너 험담하는 내용이야. 영자는 손이 떨렸다. 컴퓨터를 켜고 현우의 페이스북에 들어갔다. 글이 있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세상입니다. 평생 효도하며 살았는데 집 하나 빌려줬다고 쫓아내려 하네요. 차라리 남이 나을 뻔했습니다. 댓글이 10여 개 달려 있었다. 대부분 현우를 위로하는 내용이었다. 영자는 화면을 껐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해명할 생각은 없었다. 설명해봤자 소용없어. 일주일이 지났다. 현우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영자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일어나 미숫가루를 타 마시고 동네를 산책했다. 목동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다. 오후에는 은주와 만나 차를 마셨다. 요즘 어때? 은주가 물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생각보다. 그래, 잘하고 있어. 도서관에서 시니어 독서 모임 공고를 봤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영자는 신청서를 작성했다. 첫 모임 날 10명 정도의 노인들이 모였다. 다들 비슷한 나이였다. 그날은 박완서의 소설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저는 이 대목이 참 와닿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영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손을 들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꺼냈다. 아들 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혼자 사는 삶에 대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한다는 표정들이었다. 모임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오려고요. 좋아요. 우리 같이 밥 먹어요. 그렇게 영자의 화요일은 채워졌다. 목요일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자신도 혼자 사는 노인이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다. 한 달이 지났다. 현우에게서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다. 처음엔 불안했다. 괜찮은 걸까?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졌다. 연락이 없다는 건 그들이 알아서 살고 있다는 뜻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영자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낯선 여자였다. 며느리 윤지였다. 혼자였다. 영자는 문을 열었다. 윤지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들어와. 윤지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영자는 물을 따라 건넸다. 윤지는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어머님, 제가 몰랐어요. 현우 오빠가 그렇게 카드를 썼는지.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빠가 회사 돈으로 산다고 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 오빠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도박도 하고 있었나 봐요. 영자는 깜짝 놀라 윤지를 바라봤다. 도박? 네. 작년부터요. 사업 망하고 나서 빚도 좀 있대요.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몰랐던 일이 하나둘 드러났다. 윤지는 눈물을 닦았다. 어머님, 저희 잘못했어요. 근데 아기는 지키고 싶어요. 임신했어? 네, 이제 2달째예요. 영자는 가슴이 뛰었다. 손자.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축하해. 어머님. 윤지야, 근데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너희는 나가야 해.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당연히 나갈 거예요. 저희가 잘못했으니까요. 현우는? 오빠는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도박 중독 상담센터에서. 영자는 놀랐다. 현우가 스스로 치료를 받고 있다니. 제가 설득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오빠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윤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거 제 통장에 있던 거예요. 많지 않지만 일단 드릴게요. 영자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됐어. 내가 가져. 어머님, 애 낳으면 돈 들어가. 내가 쓰렴. 윤지는 눈물을 흘렸다. 영자는 윤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윤지야, 너희끼리 잘 살아봐. 엄마 없이도. 네. 그럴게요. 윤지는 일어서며 말했다. 어머님, 애 낳으면 보여드려도 될까요? 영자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때 보자. 윤지가 돌아간 뒤 영자는 창가에 섰다. 윤지가 아파트 단지를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작은 배를 감싸며 천천히 걷는 모습.
영자는 손을 창문에 댔다. 잘 자라라. 건강하게. 그날 저녁 영자는 오랜만에 편지를 썼다. 현우에게가 아니라 손자에게. 할머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편지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다. 언젠가 줄 날이 올 것이다. 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윤지의 사과, 현우의 치료, 손자의 소식. 모든 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야. 영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독서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친구들과 만나 웃고 떠들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았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봄이 왔다. 목동 아파트 단지에 개나리가 피었다. 정영자는 창가에 서서 노란 꽃들을 바라봤다. 6개월이 지났다. 현우 부부는 약속대로 일산 집을 비웠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다고 했다. 월세 50만 원짜리. 영자는 일산 아파트를 정리해 전세를 놓았다. 3억 원. 그 돈은 은행에 예금했다. 이자만으로도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왔다. 연금과 합치면 생활하기에 충분했다. 현우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윤지만 가끔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아기 잘 크고 있어요. 영자는 짧게 답장했다. 그래, 몸 조심해. 더 이상은 쓰지 않았다. 거리를 유지했다. 그게 서로에게 나았다. 독서 모임은 계속됐다. 이제 영자는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모임 후엔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다. 복지관 봉사활동도 주 2회로 늘렸다. 도시락 배달을 하며 만난 할머니 한 분과 친해졌다. 영자 씨, 또 왔네? 네, 오늘 메뉴는 불고기예요. 고마워라. 이 나이에 누가 날 챙겨줄 줄 알았겠어. 영자는 웃으며 할머니 옆에 잠깐 앉았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할머니도 자식과 떨어져 산다고 했다. 외로움은 비슷했다. 근데 영자 씨,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 그쵸? 자유롭잖아. 눈치 안 봐도 되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았다. 7월의 어느 토요일 전화가 왔다. 윤지였다. 어머님, 애 낳았어요. 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 아들이야, 딸이야? 아들이에요. 3.2kg. 이름은 강지후요. 현우 오빠가 지었어요. 영자는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다. 강지후. 손자. 어머님 다음 주에 뵐 수 있을까요? 영자는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어디서 볼까? 목동 공원 어떠세요? 어머님 집 가까우니까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영자는 오랫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자를 본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다. 다시 예전처럼 될까봐. 또 이용당할까봐. 다음 주 수요일 영자는 목동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오후 3시 윤지가 유모차를 밀고 왔다. 혼자였다. 현우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님. 윤지는 반갑게 인사했다. 영자는 일어나 유모차를 들여다봤다. 작은 아기가 자고 있었다. 통통한 볼, 꼭 담은 입술.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닮았네. 현우 오빠 닮았죠? 응. 윤지는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다. 그리고 영자에게 건넸다. 안아보세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았다. 가벼웠다. 따뜻했다. 아기는 눈을 뜨고 영자를 바라봤다. 까만 눈동자. 지후야. 영자는 작게 속삭였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윤지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다. 어머님, 저희 이제 혼자 살아보려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 오빠 치료 잘 받고 있어요. 요즘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 어머님한테 할 말이 많대요. 근데 아직은 얼굴 보기 힘들대요. 그럴 수 있지. 윤지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이거 드리래요. 영자는 편지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지금은 읽고 싶지 않았다. 어머님, 저희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뵈러 와도 될까요? 지후 얼굴 보여드리고 싶어요. 영자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지우는 작은 손으로 영자의 손가락을 쥐었다. 좋아. 와.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윤지는 약속을 지켰다. 한 달에 두세 번 지우를 데리고 목동에 왔다. 영자는 그들을 위해 음식을 차렸다. 미역국, 잡채, 불고기. 윤지는 맛있게 먹었다. 어머님 음식이 진짜 최고예요. 많이 먹어. 수유 중이잖아. 지우는 무럭무럭 자랐다. 100일 돌. 영자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은수저, 돌반지. 윤지는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괜찮아. 내 손주니까. 현우는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윤지는 가끔 근황을 전했다. 오빠 요즘 일 열심히 해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대요. 그래. 언젠가 어머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대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다릴 수는 있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었다.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왔다. 현우의 필체였다. 영자는 편지를 뜯어 읽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는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도박 치료는 계속 받고 있어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우 잘 키울게요. 엄마 닮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영자는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시간이 필요했다. 봄이 다시 왔다. 영자는 지우를 안고 목동 공원을 산책했다. 지우는 이제 걸음마를 배웠다. 비틀거리며 영자의 손을 잡고 걸었다. 할미.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영자는 가슴이 벅찼다. 그래, 할미야. 공원 벤치에 앉아 지우를 무릎에 앉혔다. 지우는 영자의 목걸이를 만지며 깔깔 웃었다. 영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저녁 윤지가 지우를 데리러 왔다. 영자는 반찬통을 건넸다. 이거 가져가. 현우도 먹고. 윤지는 깜짝 놀랐다. 어머님, 괜찮아. 그냥 먹으라고 해. 감사합니다. 오빠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그들이 떠나고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은 조용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내일은 독서 모임이 있었다. 모레는 봉사활동. 그리고 다음 주엔 지우가 다시 올 것이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이제야 내 인생이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정영자로 사는 삶. 그것이 이렇게 평화로울 줄 몰랐다. 핸드폰이 울렸다. 은주였다. 영자야, 내일 모임 끝나고 영화 볼래? 좋아. 뭐 보는데? 나도 몰라. 가서 정하자.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러자. 전화를 끊고 영자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목동의 밤이 천천히 내려왔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영자는 커튼을 쳤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껏 차렸다. 나를 위해서.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다. 영자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모두 행복하길. 그 모두 안에는 이제 자신도 포함되어 있었다.